새 살배기 손녀딸이 요즘 부쩍 제 무릎을 걱정합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절로 신음이 새어나오는 할머니의 무릎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쓰다듬으며 지난번 침을 맞았던 일을 떠올리고는 이제 아프지 않으냐고 몇 번이고 물어봅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쪼르르 따라와서는 볼일을 보는 동안 심심하지 말라며 홈쇼핑 책자를 방에서 챙겨다 안겨주는 누가 봐도 야무지고 정 많은 아이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큰딸의 딸인 지훈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지훈이 외할머니인 셈이지요. 그런데 요즘 이 야무진 손녀딸이 저 때문에 마음을 쓰고 있어 걱정입니다. 얼마 전 무릎 통증이 심해 손녀딸을 데리고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평소 병원이나 미용실은 곧잘 따라다니던 아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무릎에 침이 콕콕 박히는 모습이 무서웠던지 그날은 한바탕 크게 울어 한의원 안이 온통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 뒤로 아이는 틈만 나면 제 무릎을 어루만지며 아프냐고 묻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제 또래가 되면 대개 골밀도 검사를 받는다기에 초등학교 교사인 큰딸이 방학을 맞은 지난달 시내의 한 척추병원을 찾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무릎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는데 3살짜리 손녀딸도 곁에서 그 소리를 흉내내곤 했습니다. 다들 흔히 겪는다는 퇴행성 관절염이겠거니 하고 갔던 것인데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사진 속 살짝 움푹 들어간 부분을 가리키고는 MRI 촬영이 필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골밀도와 관절염 여부만 확인하러 갔던 터라 덜컥 겁이 났습니다. MRI 촬영을 마치고 저를 졸졸 따라온 딸과 손녀딸과 함께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척추관 협착증이 꽤 심한 상태이고 디스크까지 겹쳐 있어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3시간 넘게 걸리는 수술이라는 설명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3대5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손녀딸 앞에서는 엄마 친구들도 다들 겪는 일이라며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날 밤 불 꺼진 방에 누워서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술 비용은 얼마나 들지, 완치는 될지, 그동안 손녀딸은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온갖 생각이 천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죽을 병도 아닌데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의 집살이를 하고 얼마 전까지도 청소 일을 하며 50평생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키워 시집 장가 보내고 작년부터는 일을 그만두고 손녀딸을 돌보며 주말엔 등산도 다니고 저녁이면 동네 사람들과 운동도 다니면서 이제야 좀 살만해졌다고 느끼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수술이라는 말을 들으니 삶이 새삼 고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큰딸은 서울의 큰 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아보겠다며 서둘러 예약을 잡았고 수술은 원치 않는다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청주에서 가까운 대전의 한방병원에도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그런 딸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형편이 나았더라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었을 텐데 넉넉지 못한 살림에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혼자 힘으로 공부해 지금은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오랜 투병 끝에 작년 60을 갓 넘긴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아플 때마다 마음 졸이던 딸인데 이제는 어머니마저 아프다고 하니 괜스레 마음이 더 울적해졌고 먼저 떠난 남편이 원망스럽다가도 살아생전 잘해주지 못한 일들이 떠올라 혹시 벌을 받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힘든 시절마다 늘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으며 버텨왔으니까요. 나이 들어 몸이 아픈 서러움이 저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법이니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검사를 받은 지 한 달가량 지난 지금은 주말마다 대전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며 다리 상태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통증이 씻은 듯 사라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여전히 이따금 다리가 아프고 앞으로 더 아파질 수도 있겠지만 마음만큼은 훨씬 부드럽고 편안해졌습니다. 두 번째 사연. 제 고향은 강원도 삼척, 그 중에서도 삼십리 산길을 들어가야 나오는 고천리라는 마을입니다. 두타산이라는 해발 1352m의 높은 산자락 아래 마을 한가운데로 시내가 흐르고 사면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10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전형적인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버스가 하루 8차례 다녀 그런대로 문화생활도 가능해졌지만 보통 산골 마을이 집들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것과 달리 제 고향은 집집마다 울타리를 맞대고 사람마치 한 가족처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다만 저희 집만은 화전민이라 마을에서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45년쯤 전만 해도 제 고향에서는 쌀밥이 명절에나 구경할 수 있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형편이 조금 나은 집은 보리밥을, 저희처럼 가난한 집은 조와 감자를 넣어 지은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마저도 보릿고개가 시작되는 봄이면 좁쌀이 떨어져 2달가량은 산나물로, 여름에는 옥수수와 감자로 하루 3끼를 때우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막걸리를 무척 좋아하셔서 어머니는 늘 옥수수로 담근 막걸리 단지를 방 한쪽에 고이 모셔두셨습니다.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기 전 아침에 놋대접으로 한 사발, 점심에 한 사발, 저녁에 또 한 사발, 이렇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막걸리를 드셨습니다. 막걸리가 떨어지는 날이면 불호령이 떨어졌기에 쌀은 떨어져도 막걸리만큼은 항상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담근 옥수수 막걸리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동네 어른들도 종종 저희 집으로 막걸리를 드시러 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막걸리를 거르고 남은 지게미에 사카린을 타서 저희 형제들은 밥 대신 먹곤 했는데 그 맛이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드시고 남긴 대접에서 몰래 한 모금 마셔보면 그 맛이 좋았지만 아이가 술을 마시면 머리가 나빠져 공부를 못한다며 절대 안 된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법보다 무섭게 느껴져 감히 대놓고 마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7살이던 무렵,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쯤의 일입니다. 그날도 어른들은 밭일을 잠시 미뤄두고 삼을 쪄서 껍질을 벗기고 계셨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길쌈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삼을 벗기다가 어른들이 일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몰래 방으로 들어가 숟가락으로 막걸리 단지 속 걸쭉한 술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배도 고프던 참이라 맛있게 느껴졌는데 나중에는 왜 계속 먹는지도 모른 채 자꾸만 입에 퍼 넣었습니다. 얼마나 먹었을까요?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분명 똑바로 걷는데도 자꾸 길이 다른 방향으로 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비틀거리며 밭으로 나가 아직 여물지도 않은 옥수수를 따와서는 삼을 벗기고 계시던 어머니께 옥수수를 쪄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떼를 썼습니다. 그때 옥수수는 알이 채 여물지 않아 누르면 물만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부모님과 형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저희 집은 마당이 경사져 있었는데 저는 몇 걸음 걷다 그만 마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형들이 저를 방으로 데려가 재웠고 한참을 자다 깨어났을 때는 부모님 얼굴을 마주하기가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모님은 그 일에 대해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때 침묵하셨는지는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그 일을 겪으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실수를 물으면 다들 기억이 안 난다며
잡아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때 취해서 주정을 부렸지만 일어난 일들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러니 취해서 저지른 실수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책임을 피하려는 거짓말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못 알아볼 만큼 취했던 저조차 그날 일을 다 기억하니까요. 나이 50을 넘긴 지금 돌이켜봐도 그때 왜 그렇게 막걸리를 들이켰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결국 저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술주정을 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 5살을 갓 넘긴 나이에 부모님과 형들 앞에서 술주정을 했으니 부모님인들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뒤로 지금까지 저는 가족들 앞에서 술주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의 일이 제게는 값진 교훈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자라던 고향집 터가 울창한 숲으로 변해 산속에 계신 아버지께 성묘를 가려 해도 길을 찾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설에도 고향을 찾긴 했지만 화전민이던 저희 집터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겨울에 눈이 워낙 많이 내려 도저히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연. 김장하기만큼이나 큰일인 저희 집 연중 행사, 장 담그기를 마쳤습니다. 흔히 도심 아파트에서는 장을 담글 수 없다고들 생각하지만 햇빛이 잘 드는 베란다만 있다면 아파트에서도 얼마든지 장을 담글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주택에 살 때는 옥상에서 장을 담그곤 했는데 몇 년 전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이제는 장을 담글 수 없으려니 지레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한 뒤 2년 정도는 장 담그기를 아예 포기했었지요. 그러다 보니 주변 지인들에게 얻어먹는 일이 잦아졌고 그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쌓여 3년 전부터는 다시 직접 장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저희 부부는 주말 농장을 가꾸며 이런저런 작물을 손수 기르고 있는데 지난해 그 밭에서 거둔 메주콩으로 장을 담그기로 했습니다. 작년 음력 10월 무렵 메주콩을 12시간 넘게 물에 불린 뒤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이후 약한 불로 옮겨 4시간가량 푹 삶고 졸였습니다. 이렇게 삶은 콩을 찍고 빚어 메주를 만든 다음 겉을 말리고 발효를 시켜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 한편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때는 메주를 만들어 따뜻한 온돌방 실렁에 걸어두었습니다. 메주가 꾸덕꾸덕 마르기 시작하면 송곳이나 칼끝으로 콩알을 콕콕 파내 몰래 빼먹는 재미가 쏠쏠했지요. 방 안에 걸어둔 메주가 발효되면서 특유의 냄새가 꽤 진하게 났을 텐데도 콩알 빼먹는 재미에 정신이 팔려 그 냄새조차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방에만 걸어두어도 자연스레 발효가 이루어졌기에 따로 손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파트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메주를 완전히 발효시키기가 어려워 저 나름대로 궁리를 해보았습니다. 장을 담그기 며칠 전부터 메주를 전기요로 감싸 사흘 정도 온기를 유지하며 띄웠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발효를 돕는 단계인데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장맛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잘 발효된 메주는 깨끗이 씻어 하루 정도 햇볕에 말리고 옹기 단지는 신문지에 불을 붙여 안쪽을 소독하듯 그을린 뒤 깨끗이 씻어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소금물을 만들었는데 메주 10kg에 소금 8kg, 물 30리터의 비율로 맞췄고 물은 따로 생수를 구입해 사용했습니다. 옹기 단지에 메주를 먼저 넣고 그 위에 녹인 소금물을 부은 다음 마지막으로 붉은 건고추와 대추를 띄우고 걸겋게 달군 숯을 넣어주면 장 담그기가 마무리됩니다. 대추는 반드시 넣어야 하는 재료는 아니지만 마침 직접 농사지은 대추가 있어 함께 넣어보았습니다. 예전에 친정 어머니께서는 장을 담그는데도 따로 좋은 날이 있다며 말일이나 손 없는 날 혹은 음력으로 9일이나 10일
열아흘에나 20날, 20아흘에나 금음 같은 날을 골라 담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 좋은 날을 택하는 셈치고 정월 초열흘 날에 장을 담갔습니다. 일찍 담그는 장은 소금을 적게 넣어도 잘 상하지 않지만 늦게 담글수록 소금을 많이 넣어 짜게 해야 변질을 막을 수 있다고 하여 저는 늘 정월에 장을 담그는 편입니다. 이렇게 담근 장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을 때마다 신이 나서 이 집, 저 집 나누어 주다 보니 어느새 해마다 장 담그기가 저희 집의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장이 잘 익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45일에서 50일 정도가 지나면 된장과 간장을 분리해낼 수 있는데 벌써부터 장맛이 어떻게 나올지 설레는 마음 반, 긴장되는 마음 반입니다. 음식의 맛은 결국 장맛이 좌우한다고들 하니 이번에도 부디 맛있게 잘 익어주기를 바라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베란다 한편을 활용해 한번 장을 담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해보면 뜻밖의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네 번째 사연. 오늘은 마음이 유난히 홀가분합니다. 12년 동안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러왔던 숙제 하나를 드디어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3년 전에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한 뒤 아이를 하나 더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형과 자신의 성이 다르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대뜸 저에게 왜 자신은 형과 성이 다르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순간 떠오르는 대로 얼버무리며 어물쩍 넘기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제대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을 자꾸만 뒤로 미뤄왔던 것이지요. 그러던 막내가 어느새 12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눈치도 제법 생겨서 더는 어설픈 거짓말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지만 막상 진실을 털어놓으려니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바로 어제 함께 슈퍼에 다녀오는 길에 아이가 제법 진지한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형은 대체 왜 성이 다른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수십 번을 고민한 끝에 오늘 낮 아이와 단둘이 집에 있는 시간을 골라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말을 잘 들어달라고 어제 물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해주겠다고 운을 뗐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금세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찬찬히 설명했습니다. 너와 형은 둘 다 엄마의 아들이지만 엄마가 형을 데리고 지금의 아빠와 재혼을 하게 되면서 형의 성이 달라지게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사실을 숨겨왔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혹시라도 내가 충격을 받을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뜻밖에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행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놀란 저는 무엇이 그렇게 다행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그동안 혼자 상상하기를 엄마가 형을 어디선가 데려다 키운 것은 아닐까 생각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 정말 다행이라고 혼잣말처럼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듯 아팠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서 그런 상상까지 하며 마음을 졸였을 것을 생각하니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막내를 힘껏 끌어안았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보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는 자신이 어른이 되면 그때 말해달라고, 지금은 굳이 듣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어리다고만 여겼던 아이가 어느새 속 깊은 어른스러움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새삼 놀랐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막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평소보다 더 자주 안아주고 더 많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끝날 수 있는 이야기를 왜 그토록 오랫동안 마음속에 무겁게 담아두고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12살인 아들이지만 그동안 저에게는 이 아이 앞에서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 유난히 어렵고 버거운 숙제였습니다. 혹시라도 상처받지는 않을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마음 졸이며 지내온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은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을 큰아들과 부족한 엄마를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준 막내아들이 있어 참으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두 다리 뻗고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